자, 인도 역시 굉장히 강대국들 입장에선 탐이 나는 국가입니다. 중국 다음 2순위로 인구가 되게 많은 지역이고요. 또한 우리 산업혁명의 스타트라고 할 수 있는 면제품, 이거 인도가 원래 스타트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이죠. 게다가 신항로 개척의 계기라고도 볼 수 있는 향신료, 역시 인도에 굉장히 풍족합니다.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인도 역시 굉장히 탐이 나는 지역이었고요. 역시 그렇기 때문에 먼저 진출한 나라들, 영국과 프랑스가 앞장서서 인도를 개척하려고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인도는 중국하고 좀 다른 게 보시다시피 중국에 비해선 덩치가 작거든요. 뭔가 한쪽 나라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탐나는 제품도 겁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지역은 먼저 진출한 영국, 프랑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면서 둘이서 전투를 하게 되는데요. 인도를 누가 장악할 것이냐. 그래, 이 기회 영국의 힘, 이 기회 프랑스의 힘 확인해보자 하면서 나타난 전투. 학습지에도 있지만 이 전투의 이름이 플라시 전투라고 해요. 그래서 이 플라시 전투를 통해서 양국은 서로의 힘을 확인을 하게 되고요. 자, 어쨌든 결론만 보자면 영국이 이기긴 이기는데요. 근데 영국도 이기는 과정에서 큰 코 다쳐요. 프랑스가 생각보다 힘이 엄청 세거든요. 프랑스도 프랑스대로 깜짝 놀랐겠죠. 영국이 이겼다는 얘기는 그 작은 섬나라가 엄청나게 강해졌다라는 얘기니까. 심지어 얘들아, 이거 전쟁 아니고 전투거든요. 두 나라 모두 힘을 숨기고 있는 상태라는 거야. 그런 점에서 영포는 이 전투를 경험으로 우리끼리는 서로 싸우면 좀 안 되겠다. 가급적이면 이후에 충돌을 지양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요 양국의 속마음을 알고 계시면 나중에 뒷내용을 보기가 편해서 일단 그거 조금 염두에 두시고요. 어쨌든 저쨌든 결론은 영국의 승리, 그 결과 인도는 영국이 장악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영국 머리가 참 좋아요. 보니까 인도 실은 프랑스한테 이긴 했지만 여러 국가들이 탐내는 지역이거든요. 처음부터 낼름 영국이 온통 다 먹어버리면 다른 나라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인도인들도 영국 싫어하면서 저항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오니까 영국이 당시 인도의 이름이 무굴 제국이라고 불렸는데 이 무굴 제국을 멸망시키지 않아요. 무굴 제국의 이름을 유지시켜주고 당시 황제도 그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니네 나라 멸망하지 않게 지켜주고 니네 나라 유지시켜줄 테니까 대신에 우리나라 회사 좀 여기에다가 많이 세울게. 우리랑 교류 많이 하자. 이런 식으로 딜을 하거든요. 바로 인도를 위해 영국이 예전부터 만들었던 회사. 그 회사 이름은 동인도 회사가 되는 거고요. 이 동인도 회사를 여러 군데 설립을 해서 인도와의 교류량을 늘리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인도는 동인도 회사로부터 많은 영국 물품을 수입하게 되면서 영국에게 엄청난 빚을 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꼼짝 못하는 신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은 황제를 살려두긴 했으나 이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뒤에서 마치 황제를 허수아비 마냥 꼭두각시로 만들어 놓은 간접적 경제적인 지배 방식을 취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이 모습을 인도의 좀 똑똑한 지식인데 간파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이 쉽지가 않아요. 자, 이 똑똑한 영국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이러한 간접적 지배를 함과 동시에 인도의 갈등을 야기시켰거든요. 바로 인도의 종교입니다. 당시 인도는 1순위 종교로 많이들 들어봤을 거예요. 힌두교, 2순위 종교로 이슬람교를 굉장히 많이 믿고 있었는데 일부러 이 두 종교가 싸우게끔 갈등을 유도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적 갈등으로 국가가 분열을 하는 거고요. 분열은 곧 국력 약화인 거죠. 저항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굉장히 교묘하게 인도 지배에 나서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간접적 지배 속에 일부 인도인들은 영국 좀 괜찮은 나라인데 이런 착각에 빠지기도 해요. 이거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친일파들이 길러지듯이 영국 내에서도 친영파가 길러지는 거고요. 당연히 이 친영파는 가급적이면 영국과 관련된 곳에서 취업을 해서 돈을 벌길 원해요. 근데 그런 회사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죠?
바로 동인도 회사입니다. 그러면서 동인도 회사에서 일하길 희망하는 인도인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친영파 인도인들인 거죠. 근데 마침 이 동인도 회사도 고민이었던 게 인도와의 교역이 늘어나면서 이때 동인도 회사가 돈을 엄청 벌거든요. 창고 안에 돈이 그득 쌓여 있는데 이걸 영국에 보내주기 전까지 이 창고를 지킬 보디가드들이 필요한 거야. 동인도 회사를 쫙 지켜줘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본국인 영국과 거리가 멀잖아요. 영국이 인도에 많은 군대를 보내질 못해요. 그러니까 동인도 회사를 지킬 경비병들이 부족했는데 일하고 싶다는 인도인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동인도 회사는 이 인도인 용병들을 고용을 하는 거죠. 이들을 세포이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이 세포이는 상당히 영국을 좀 친밀하게 여기는 인도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들이 영국식 무기를 들고 동인도 회사를 지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세포이랑 동인도 회사가 잘 지내. 여기까지 보면 영국 입장에선 큰 문제가 없었는데요. 시간이 좀 흐르면서 세포이와 관련돼서 큰 문제가 하나 생겨요. 실은 이 세포이들에게 당시 쥐어졌던 영국 무기, 바로 총이 지금 총하고 다르게 빵야빵야 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내부에 화약 찌꺼기가 쌓여서 막히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 막힌 상태로 총을 쏘면 남학생들은 잘 알겠지만 이 역발사가 돼가지고 총기가 폭발해서 쏜 사람이 죽거든요. 이거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이 총을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돼요. 근데 금속을 닦아야 되다 보니까 기름을 이용해서 닦거든요. 그래서 이 기름을 영국인들이 이제 세포인들한테 나눠주는데 동인도 회사에서 무슨 액체인 기름이 이제 봉다리에 들어있는 거야. 당연히 기름이 새지 않기 위해서 봉다리가 굉장히 밀봉이 돼 있는 거고 그냥 손으로는 잘 안 찢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손으로 안 찢기니까 뭘로 찢게 되느냐? 물론 칼, 가위 같은 도구를 쓰면 더 좋겠지만 그 모든 세포이들한테 또 칼을 일일이 하나씩 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많이들 그렇겠지만 이빨로 뜯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기름이 든 봉다리를 자기 입으로 가져가서 앙 하고 뜯어보는데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이 기름이 세포이들 약간씩 먹게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근데 동인도 회사가 말해요. 이 기름은 동물의 기름이라 인체에 무해하다고. 그래서 세포이들은 안심하고 막 뜯었어요. 뜯었는데 며칠 후 소문이 돈 거죠. 이 기름의 원료인 동물이 소기름이라고. 돼지기름이라고 소문이 도는 거야. 자, 이 소식을 들은 세포이들이 엄청 분노를 해요. 왜 분노를 하느냐? 자, 세포이들, 인도인답게 역시 대부분이 힌두교 아니면 이슬람교를 믿고 있었는데 자, 이 힌두교에서 절대적으로 금기시하는 음식이 소, 이슬람교에서 절대적으로 금기시하는 음식이 돼지인 거죠. 자, 힌두교가 소를 먹고 이슬람교가 돼지를 먹었다? 이건 당장에 부처님이 싸다구를 날릴 일이고 불교 신자한테 기독교 신자 입장에선 당장에 지옥불에 떨어질 수준의 엄청나게 큰 계율 위반이거든요. 근데 그게 영국 때문에 나타나게 된 현상이라는 거야. 세포 입장에선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영국 때문에 내가 종교적으로 큰 계율 위반을 했다. 대체 영국은 지금까지 우리에 대해서 뭘 알았던 거냐? 배신감도 들고 좌절감도 들고 분노도 들고 결국에 이것 때문에 세포이들이 영국 짜증나 저항을 하게 돼요. 이 사건은 우리는 세포이 항쟁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자, 친영파였던 세포이들이 들고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서 기존의 영국에 불만이 있던 사람들도 같이 가담을 하게 되는 거고요. 굉장한 규모를 자랑했던 인도에서 나타났던 아주 대표적인 저항운동에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이게 세포이 항쟁인데요. 영국 입장에선 제대로 뒤통수 맞은 거죠. 그동안 영국 좋다고 외치길래 무기까지 쥐어줬는데 그런 놈들이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그래서 이 영국은 깜짝 놀라서 세포이 항쟁을 진압한 후 지금과 같은 간접적 지배 방식, 경제적 지배 방식으로는 인도를 완벽하게 장악할 수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인도의 지배 방식을 바꾸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무굴 제국이라고 불렸던 이 지역의 이름을 없애버립니다. 즉 무굴 제국이 멸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인도라는 이름으로 바꿔 불러요. 그러면서 이 새로운 인도 지역의 황제로서 당시 영국 여왕이던 빅토리아가 황제의 왕관을 쓰게 되는데요. 덕분에 이 빅토리아 여왕은 왕관이 2개인 거죠.
하나는 여왕의 왕관, 하나는 황제의 왕관. 그래서 일부 책자에선 빅토리아를 여왕이 아닌 여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인도 황제였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결국 인도는 빅토리아 여제의 이름 아래 직접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우리 빅토리아 여제께서 살고 계신 공간은 영국이고요. 영국을 떠나오실 순 없는 거죠. 그래서 빅토리아가 직접 지배는 하되 자신을 대신할 존재를 보내요. 그게 총독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인도도 결국에는 총독에 의해 직접 지배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굉장히 교묘한 과정을 거쳐 간접적 지배에서 세포위 항쟁을 거쳐 직접적 지배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교묘한 방식, 엄청나게 머리를 쓴 고단수의 지배 방식이라는 거지, 이걸 그대로 흉내냈던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나중에 조선을 지배할 때 영국의 방식을 많이 흉내를 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2학기 때 조선에 대해서 일제강점기 부분 배우면 요 내용하고 좀 겹치는 기관이랄까 방식들이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인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체크 잘 해두시고요.